서울 도곡동 한복판 고급 오피스 빌딩 숲 사이로 우뚝 솟은 진화건설 본사타워. 이곳의 27층 최상위층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진화건설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강진호 68세. 그는 이 업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강진호는 젊은 시절 막노동으로 시작해 굴착기 기사, 현장 감독을 거쳐 중견 건설사 임원까지 올랐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건 회사를 세웠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배신, 정치 싸움을 견뎌야 했는지 직원들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단 한 번도 병가를 낸 적 없고 정장 속 셔츠는 언제나 칼주름이 잡혀 있었으며 아침 6시면 책상 앞에 앉아 일간지와 구조 도면을 동시에 훑어보는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선 그를 두고 회장님은 쇠로 만든 사람이라 불렀다. 그래서였을까? 그날 아침에도 강 회장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정장을 빼입고 왼쪽 손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했다. 비서실에서 따라 나온 서연 씨가 커피를 건네려 하자 그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속이 좀 쓰리네. 아침은 패스하겠어. 서연은 잠시 의아해했지만 말은 꺼내지 않았다. 회장이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컨디션이 나빠도 업무엔 지장이 없었다. 단지 그날따라 그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약간 무겁고 뒷목을 몇 번 매만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엘리베이터 앞 그는 가볍게 버튼을 누르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늘 그렇듯 아무 감정도 읽히지 않는 얼굴.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콧잔등과 이마 주변의 얇은 주름들이 평소와는 다른 긴장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늘 회의 9시 30분에 맞췄죠? 그가 조용히 묻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감사팀, 법무팀, 도시개발팀까지 전원 대기 중입니다. 좋아. 엘리베이터 문이 딩 소리와 함께 열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발을 들였다. 내부는 반사유리로 둘러싸여 있어 양복의 주름 하나까지 비쳤고 강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고쳐 메었다. 서연이 조작 패널의 버튼을 누르자 부드럽게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서연은 태블릿을 꺼내 일정표를 정리하고 있었고 강 회장은 오른손으로 셔츠 깃을 한 번 더 당겨 풀어보았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는 조용히 뒷벽에 기대어 섰다. 그리고 마치 시간이 느려진 듯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을 땐 이미 회장은 한쪽 무릎이 풀려 벽에 몸을 지탱하고 있었고 회색 양복 윗부분은 서서히 땀으로 젖어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듯 간절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서연의 손이 그의 팔을 붙잡자 강 회장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그 순간에도 눈은 자꾸만 서연의 목 근처 그녀가 걸고 있는 작은 펜던트에 머물렀다. 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하강 중이었지만 그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회장이 이토록 무력한 모습을 보인 건 그가 살아온 68년 중 처음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어느새 뻑뻑해지고 있었다. 고급 건물답게 내부는 정숙했고 버튼을 누르는 소리조차 작게 울릴 정도로 정제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런 정적을 깨뜨리는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서연의 귀에 들어왔다. 회장님? 서연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본능적으로 느꼈다. 단순한 피로도, 컨디션 저하도 아니었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평소 감정을 절제하던 그가 눈에 띄게 떨고 있었다. 가슴팍을 움켜쥔 손끝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고 턱은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서연은 단숨에 태블릿을 내려놓고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제가 바로 119 부를게요. 그녀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는 찰나 회장이 느리지만 분명한 움직임으로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 손엔 병든 노인의 힘이 아닌 무언가를 말리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놀란 서연은 눈을 맞췄고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회장의 눈빛,
그건 단순한 고통이나 도움을 바라는 눈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더 깊고 오래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눈빛이었다. 간절함, 당황함, 그리고 두려움. 그는 고통을 참아내며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말씀해보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 뿐이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셔츠 안쪽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 동작은 느렸지만 명확했다. 그는 의식이 흐려지기 전 꼭 전해야 할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그 손을 돕기 위해 회장의 가슴팍 단추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 안쪽 셔츠 안에 얇은 종이가 접힌 채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꺼내기 직전 회장의 상체가 급격히 무너졌다. 회장님, 서연이 두 팔로 그의 몸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의 무게 중심은 앞으로 쏠려 있었다. 무거운 몸이 툭 하고 그녀의 어깨 위로 기울어지며 그가 쥐고 있던 종이도 바닥에 떨어졌다. 서연은 당황해 종이를 집을 새도 없이 회장의 머리를 조심스레 받쳤다. 그의 숨은 급격히 얕아지고 있었고 눈동자는 서서히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회장님 눈 떠보세요. 정신 차리셔야 해요. 지금 말씀하셔야 해요. 하지만 회장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은 몇 번 미세하게 떨렸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서연에게 전하고 싶었던 사람의 눈빛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의 조명이 아주 잠깐 깜빡였다. 그 짧은 찰나의 정전처럼 회장의 눈빛에서도 생기가 꺼져가고 있었다. 서연은 정신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응급 번호를 누르려는 손이 떨려 제대로 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바닥에 떨어진 종이로 자꾸 향했다. 그건 단순한 메모처럼 보이지 않았다. 언뜻 보인 문장 하나, 그리고 거기에 찍힌 도장이 그녀의 심장을 쿵 하고 때렸다. 그 도장은 진화건설이 20년 전 감추려 했던 그 사건과 연결된 낯익은 이름이었다. 강진호 회장의 사망은 빠르게 심장마비로 결론 지어졌다. 119가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사망 판정이 내려진 뒤였다. 의사도 병원도 가족도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나이와 바쁜 업무 일정, 그리고 돌연한 쓰러짐, 모든 게 자연사라는 프레임 안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갔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장례식 내내 그녀는 침묵 속에 있었다. 울지도 않았고 흐느끼지도 않았다. 단지 눈동자만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그날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30초를 끊임없이 떠올리고 있었다. 그건 단순히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 30초, 그 안에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진실이 있었다. 회장이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손짓, 119를 부르려는 자신의 손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눈짓을 주던 그 표정, 그리고 그가 전하려다 놓친 가슴 속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그 종이를 꺼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것을 따로 챙겨두었던 것이다. 접힌 종이를 펼치자 안에는 흐릿한 복사본 서류가 있었다. 진화건설 도시개발팀 내부 문건. 98년 가양동 철거 현장 구조계획 변경안. 그 아래엔 빨간 글씨로 승인 취소 요청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하단에 작게 재심의 요청자 이도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도경? 서연의 머릿속에 낯선 이름 하나가 맴돌기 시작했다. 기억을 더듬던 그녀는 곧장 회사 내부 인트라넷으로 접속해 과거 인사 기록을 조회했다. 이도경, 도시개발팀 전임 구조 엔지니어, 2003년 사망. 그의 아버지는 98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사망한 철근공, 이병철. 순간 소름이 끼쳤다. 강진호 회장이 그 사건의 최종 책임자였다는 사실은 과거 직원들 사이에서 잠깐 떠돌았던 흉흉한 루머 중 하나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시공사 측 구조 설계상의 실수로 결론 났고 진화건설은 단순 협력사로 빠져나왔었다. 왜 지금 이 서류를 내게 전하려 한 거지? 서연은 무언가가 뒤틀려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서 회장이 바라보던 자신의 펜던트가 떠올랐다. 그 펜던트는 이도경이 선물했던 물건이었다. 넌 언니처럼 편한 사람이야. 이거 나중에 혹시 몰라서 줘둘게.
그가 농담처럼 말하던 그 순간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그렇다 서연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고, 단지 설마 하는 마음에 억눌러 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회장이 마지막까지 그 종이를 쥐고 있었던 이유, 자신에게 그걸 보여주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119를 부르려는 자신을 끝까지 말리던 그 눈빛, 그건 단순히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뭔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고백하려는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CCTV, 회장의 죽음 직후 회사 보안팀은 곧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공식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유가족 보호라는 이유로 외부 공개는 금지되었지만 서연은 영상이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영상에서 그 30초 동안의 회장의 표정과 손짓, 떨어지는 종이, 모든 걸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접근 권한은 회장의 직속 후계자인 부회장 손에 넘어갔고 보안팀은 어떤 요청에도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제 서연은 확신하게 되었다. 회장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어떤 진실을 전하려 했고 누군가는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그 30초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서연은 장례식이 끝나고도 한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낮에는 빈 서류철을 채우며 의미 없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회장이 쓰러지던 그 순간을 끝없이 되짚었다. 손끝에서 놓친 그 얇은 종이, 그녀의 가방 속에 고이 접혀있던 그것이 이제는 마음속에 큰 짐처럼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용기를 냈다. 진화건설 보안팀의 몸을 맡기기 전 회장의 수행 기사와 가깝게 지내던 사무실 경비반장을 조용히 찾아갔다. 그 남자는 늘 과묵했지만 회장을 형님처럼 존경하던 사람 중 하나였다. 서연은 물었다. 혹시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원본 파일 보관된 거 있나요? 경비반장은 한참을 침묵하다 서랍에서 오래된 USB 하나를 꺼내 건넸다. 3일 지나면 서버에서 자동 삭제돼. 하지만 회장님께 뭔가 일어날 것 같아서 미리 따놨어. 그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그를 말없이 바라보다 USB를 손에 쥐었다. 그날 밤 그녀는 사무실이 텅 빈 시간에 혼자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은 엘리베이터 내부를 향해 설치된 한 대의 고정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것이었다. 정확히 오전 8시 47분 12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누군가가 엘리베이터 앞에 다가왔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얼굴은 화면 상단 조명 때문에 어둡게 가려져 있었지만 짧은 머리, 넓은 어깨, 그리고 습관적으로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는 행동. 서연은 눈을 부릅떴다. 어디선가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의 조작 패널을 살펴보다 아래층 버튼을 천천히 눌렀다. 그 순간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패널 조작 후 그는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까지 그는 입구 옆에 서 있었지만 타지 않았다. 그리고는 카메라가 잡지 못하는 방향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약 3분 후 회장과 서연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영상을 돌려보던 서연은 팔에 달살이 돋았다. 조작된 버튼이 우리가 누르기 전에 이미 눌려 있었던 거야? 그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이상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층수를 세팅해뒀고 엘리베이터의 작동을 일부러 유도한 정황으로도 보였다. 단순한 장난? 아니, 그런 장난을 칠 자리에 강 회장은 없었다. 그리고 그날은 정기 이사회가 있던 날이었다. 그 누가 왜 회장보다 먼저 나타나 버튼을 조작한 것일까? 서연은 문득 그 영상 속 남자의 몸짓을 다시 돌려봤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패널 옆에 가져다 댔다. 짧은 찰나였지만 금속성의 무언가가 반짝이며 지나갔다. RFID 카드, 관리자 키, 그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사실에 서연의 심장이 2번 더 뛰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회장의 셔츠 안쪽에서 꺼냈던 그 문서를 꺼내 펼쳤다. 98년 가양동 구조 붕괴 사건 관련이라는 제목 아래 정리된 기술 보고서 일부가 복사되어 있었고 맨 아래쪽 구석에는 굵은 글씨체로 덧씌워진 한 문장이 있었다. 공사 현장 붕괴 책임. 진실은 따로 있다. 그 문장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강조하듯 진한 형광펜으로 덧칠되어 있었고 하단엔 흔들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경아, 이젠 말해야 할 때가 왔다. 그 순간
서연의 숨이 턱 막혔다. 이 문서는 회장이 누군가에게 고백하려고 준비했던 유서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전하려던 상대는 도경, 즉 이도경. 이미 세상에 없어진 이름이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회장의 후회, 고백, 혹은 두려움에 쫓긴 유언? 그리고 누군가 그걸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시스템에 손을 댄 것은 아닐까? 서연은 모니터 화면에 멈춘 검은 양복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은 흐릿했지만 등 뒤로 지나가는 진화건설 보안팀 로고가 새겨진 패스는 분명했다. 소름이 천천히 목 뒤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개인적인 의심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장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 아래 움직인 치밀한 복수극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회장의 셔츠 안에서 꺼낸 문서를 밤새 들여다보았다. 페이지마다 메모가 빼곡했고 선을 그은 문장과 덧붙인 코멘트들이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녀의 눈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은 문서 뒷면에 종이 테이프로 덧붙여진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3명이 있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건장한 남성, 옅은 미소를 머금은 젊은 여성, 그리고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3사람은 공사 현장 앞에서 나란히 서 있었고 아이의 손엔 진화건설 로고가 선명한 작은 헬멧이 쥐어져 있었다.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8점, 7점, 19점, 가양 현장 앞 병철, 여은이, 도경. 그 순간 서연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병철, 이병철. 3번 단락에서 확인했던 그 이름이었다. 가양동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당시 하청업체 소속의 철근공. 서연은 급히 앞쪽 문서 내용과 다시 대조했다. 철근 100은 순서 오류 경고 이병철 현장 제보자, 공사 중지 요청 제출자 이도경 당시 고등학생. 단, 제보자는 현장 내 외부인 신분으로 공식 효력 없음. 그리고 회장의 손글씨, 그 경고를 무시했던 건 나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20년 전 그 사고의 진실, 회사 내부 문건에선 시공사 책임으로 돌려졌고 진화건설은 협력사로 빠져나왔지만 실제로는 회장 자신이 이병철의 제보를 묵살했던 책임자였다는 것. 서연은 손에 들린 사진을 다시 쳐다보았다. 도경. 사진 속 아이는 눈이 맑았고 귀가 약간 도드라져 있었으며 인중이 짧고 웃을 때 왼쪽 볼의 보조개가 살짝 패였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다.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조각 하나가 뚝 하고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다. 경호팀 박진수 대리. 그는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에 과묵한 성격으로 회장 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온 인물이었다. 사석에서도 말을 아꼈고 필요 이상의 대화를 피하는 스타일이었지만 묵묵히 일은 잘했다. 무심하게 보였던 그의 눈, 회장을 바라보던 침묵, 그 모든 것이 지금 와선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사내 인사 기록을 다시 검색했다. 박진수 35세 입사 8년차 특이사항 없음. 주소지는 대전. 가족사항은 비공개. 그녀는 당시의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두고 박진수의 사원증 사진을 불러와 비교했다. 기술적으로 정확한 증명이 아니었지만 보조개의 위치, 귀의 윤곽,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사진 속 도경과 현재의 박진수 2사람은 같았다. 머릿속이 멍해졌다. 모든 게 이해되는 동시에 믿고 싶지 않았다. 경호팀에서 일하며 회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회장이 회의실로 향하는 길마다 미리 동선을 파악하고 차량 위치까지 조정하던 사람, 아무런 의심 없이 곁에 있었던 그가 회장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왜 회장은 그걸 알면서도 곁에 두었을까? 서연은 다시 회장의 문서를 읽었다. 한 귀퉁이에 마치 망설이며 적은 듯한 문장이 있었다. 그 아이가 날 알아본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 용서가 아니라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회장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곁에 있는 그 조용한 경호원이 바로 20년 전 진실을 목격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들이 언제까지나 침묵 속에 있지 않으리라는 것. 회장의 죽음, 그게 정말 심장마비였을까? 아니면 그 아들의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이미 시작된 것이었을까? 서연은 자신의 손에 들린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단호한 결심 하나가 떠올랐다. 더는 외면할 수 없다. 그녀는 진실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강진호 회장의 장례식이 끝나고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아 회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복도엔 직원들의 발소리가 다시 분주히 오갔고 회장실은 임시 폐쇄된 채 문 앞에 검은 리본만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다. 사내 공지는 짧고 간결했다. 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회사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일상 업무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보였던 건 외면일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일고 있었다. 서연은 매일처럼 회사에 출근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눈에 띄게 변해 있었다. 인사팀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녀의 책상을 회의실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한 구석으로 옮겼고, 보안팀은 회장의 유품을 정리한다며 그녀가 다루던 파일과 노트북을 회수해 갔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일은 박진수 대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회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움직이던 경호원이었고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도 있었어야 할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망 직후부터 그는 연락이 두절됐고 그가 맡고 있던 보안 접근 권한도 전면 회수되었다. 혹시 진수 대리, 요즘 안 보이지 않아요? 서연이 조심스레 물으면 돌아오는 답은 하나였다. 인사 이동됐대요. 본사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그러나 어디로 옮겼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기록상으론 존재하지 않는 이동이었다. 서연은 무언가가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회사 내 분위기는 애도가 아니라 은폐였다. 모든 사람이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듯했고 말하려는 자는 조용히 사라지거나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다시 USB를 꺼냈다. CCTV 영상 중 일부. 회장이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지기 전에 30초, 그리고 그보다 3분 전, 검은 양복의 남성이 버튼을 조작하는 장면. 그 장면은 서연이 본 진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하지만 그것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이미 보안팀은 해당 시간대의 원본 데이터를 훼손이라며 복구 불가 처리한 상태였고 감시 서버도 외부 접근을 차단해버렸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모든 경로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서연은 조용히 결심했다.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 침묵하지 않겠다. 그녀는 USB의 일부 영상 파일을 별도로 잘라 편집했다. 검은 양복 남성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RFID 태그를 패널 옆에 가져다 대는 장면, 그리고 회장이 타기 직전 엘리베이터 내부에 혼자 서 있던 그 모습까지. 그 영상은 길지 않았다. 불과 37초.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 회장보다 먼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기자 한 명에게 메일을 보냈다. 서울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최윤재, 과거 진화건설의 하청업체 부실공사 문제를 파헤쳤던 기자로 서연이 몇 년 전 회장의 지시로 대응한 인물이었다. 그의 기사에 대한 대응 문서를 쓰며 서연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정면 돌파형,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사람. 메일은 단순하고 짧았다. 제목 진화건설 회장 사망 관련 내부 영상 일부 공유드립니다. 본문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 연락드립니다. 영상은 진실의 일부이며 제 이름은 밝히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곧 두 번째 파일도 전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낸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최윤재 기자로부터 메일이 도착했다. 확인했습니다. 익명은 보장합니다. 계속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서연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무언가 거대한 물줄기 속에 발을 담근 기분이었다. 이제 이 길은 되돌릴 수 없었다.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4개월. 세상은 잊은 듯 보였지만 서연의 시간은 그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멈춘 채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진화건설을 조용히 떠났다. 사직서는 단 한 장, 간결하게 인사팀에 전달되었고 회장의 유품 중 남아있던 펜 한 자루만 조용히 챙겨 나왔다.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고 마치 그녀가 원래 없었던 사람인 양 사라졌다. 서연은 서울을 떠나 충북의 한 작은 도시로 향했다. 정식으로 직장을 구하진 않았지만 도서관 사서 보조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갔다. 낮에는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글을 읽었고 밤에는 USB에 남겨진 그 영상들을 반복해서 틀어보았다. 회장이 남긴 문서, CCTV의 장면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눈빛까지 모두 그녀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진화건설 부회장이 회장직을 공식 승계한 뒤 자신의 첫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루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였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는 경고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곧 서연에게 날아왔다. 압박은 교묘하고 조용하게 다가왔다. 누군가가 그녀의 임시 주소를 알았고 도서관엔 익명의 항해 전화가 몇 차례 걸려왔다. 과거가 있는 사람을 아이들과 함께 일하게 두면 안 되지 않나요? 작고 평화롭던 일상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다. 결국 서연은 결심했다. 이제는 숨길 이유도 피할 이유도 없다고. 진실을 세상에 꺼내놓아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익명의 조건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기자 최윤재와의 첫 대면은 서울 한강변의 한 공원 벤치에서 이루어졌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녀는 목소리조차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최윤재는 묻지 않았다. USB를 책상에 올려놓았고 서연은 가방 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회장의 친필 메모가 적힌 원본 문서와 도경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회장의 손글씨로 쓰인 마지막 문장, 나의 죄는 침묵이었고 그의 복수는 기다림이었다. 인터뷰는 짧았지만 강렬했다. 모든 팩트는 조용히 정리되었고 익명 보도 조건 하에 보완된 진실만이 드러났다. 뉴스의 제목은 단순했다. CCTV 속 침묵. 그리고 회장의 마지막 30초. 기사 말미. 기자는 익명의 제보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준비된 치밀한 복수였습니다. 기사가 공개된 날 사람들은 분노했고 충격에 빠졌으며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오래된 비밀이 드러날 시간이었다는 듯이. 진화건설은 이후 대대적인 감사를 받았고 20년 전 붕괴 사고의 유족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법적 책임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회사의 이미지는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다. 박진수의 도경. 그의 이름은 끝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은 안다. 그는 회장을 직접 해치지 않았다. 단지 기다렸고 침묵했고 마침내 진실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그 공간 안에서 눈을 떼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서연은 회장의 펜을 꺼내 들고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그 사람은 죽음보다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아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복수는 때때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다가오지. 그녀는 조용히 일기를 덮었다. 그리고 햇살이 내리쬐는 창가 너머 도서관 한켠에서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 중 한 소년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회장의 눈을 닮은 깊고 조용한 눈.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세상은 모를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